정도가 곧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너무 늦었다. 20년 이상 봉사를 했으면 되었지 않느냐. 네, 코로나19 확산세에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대책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관련 예산에 대한 요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면서 다음 주 초에는 호남 신당으로의 합당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야의 총선 대진표도 하나둘씩 채워지고 있는데요. 연일 잡음 일고 있는 공천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치권도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대구하고 경북 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는데 발표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하겠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접촉자를 찾아내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자, 오늘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릴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보면 심각으로 올리면은 헤드쿼터 뭐라 그러죠? 컨트롤 타워가 총리로 바뀌는 건데 네, 그렇죠. 총리 주재위가 지금까지 한 차례씩 열렸어요, 주에. 근데 네. 이제 그걸 세 차례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겠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사회 감염을 대단히 우려했던 건데 네. 이제 그게 현실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어제 그제 이제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네. 정부로서도 좀 당황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정 종교 집단에서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말이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일부에서는 또 현재의 이 상황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유입도 더 차단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진 않은가 봐요.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네. 주제 넘는 얘기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저께 이전까지는 손 열심히 씻고 네. 마스크 쓰고 이런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에게 오겠느냐 이런 마음들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워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많아지니까 언제 어떻게 격리될지도 모르고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당신 격리 대상이요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언제 어디서 또 자신이 정말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어쨌든 이런 것들 잘 협조해가지고 지금 지자체장들 오늘 계속 발표하더라고요.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이재명 시장도 도지사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김경수 지사도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 협조를 해서 혼선이 있지 않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정부가 잘 해왔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지금 또 국면이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또 정부가 더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비판들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본 관계자나 또 의료진 또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온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아직도 잡히지 않고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정말 얼마나 고생하는지 더 말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비판은 쉽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본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잡히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의학계나 또 특히 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2월 말에서 3월 초가 오히려 더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네. 의학계의 그야말로 전문가의 얘기를 정부가 좀 무시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특히 의학계에서는 정말 이 어려운 동안에는 좀 국경 차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안했죠? 그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뭐 정치적인 견해다 이렇게 좀 치부했던 부분들도 돌이켜 보면 상당히 좀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방역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애초에 너무 좁게 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중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거나 혹은 중국에 갔다 온 사람과 접촉자에 대해서만 1339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해주고 뭐 전화를 걸어도 그 이외의 분들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도 오히려 조사조차도 해주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사건이 일어나면은 관계자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 제3자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만은 본인들은 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비판의 목소리들은 또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또 지적해주는 부분들이 네. 있으니까 그 좀 참고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또 수고하고 계신다. 또 고맙다는 얘기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코로나 3법 이른바 통과됐습니다. 네. 지금 어떤 내용들이 주로 그래서 얘기가 보니까 됐습니까? 뭐 감염법, 네. 검역법, 이제 의료법 이 3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염법 예방법이라는 거는 감염된 지역 그쪽에는 이제 외국인 출입을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에요. 조금 아니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약간의 정치적인 여야 간에 그런 게 개입돼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 아니한 면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공세를 쉽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하는 네. 거죠. 네. 그다음에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가능하게 한다. 이건 이제 검역법 네. 개정이고 강제 조항이 되는 강제 조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스크나 손 소독제 수출 금지하는 거 이건 감염병이 의료법. 유행할 때는 요거 세 가지가 이제 이른바 코로나 3법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리할 예정이라는 거죠. 27번 회의에서. 예. 그런데 검사 거부할 때 이제 벌금 물리는 부분 또 처벌하는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의료진이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 공무원은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좀 뭐 인권 문제도 있고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코로나 3법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지금 상황에 좀 대처해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여야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 내놨는지 원내대표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 교단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지금 방역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신천지 교단을 포함해 철저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즉각 상향해야 합니다. 또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중국 방문자의 전면 입국 금지 조치 조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르스 수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메르스 사태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정쟁을 멈추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비판은 쉽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정부 당시의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집권을 뭐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이제는 좀 책임감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론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뭐 앞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천지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제대로 정상적인 활동을 해라, 경제 활동해라 뭐 이런 것들을 권장해 오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터졌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잘못 판단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닌가 지적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천지의 문제만을 끌고 가는 것도 또 뭐 일정 부분 책임 회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네. 그 오늘 발표한 것 중에서 광화문 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에서 집회 금지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심재철 원내대표가 반발을 했고 유리공화당 오늘 또 네.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강행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천지 교회에서 어쨌든 그 집단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뭔가 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대형 집회 이런 건 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광화문 집회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닙니다만 종로에서도 집단 감염이 좀 네. 있었고요. 네. 6명인가 지금 뭐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떠한 특정한 정치적 사안이 발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매주 토요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럴 땐 좀 자제하는 게 맞는데 본인들을 위해서도 조금 자제하는 게 본인들 위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시위를 하는 것도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일 텐데 시위에 참가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면서 뭐 어떻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요즘은 일부에서는 온라인 시위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대중적으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꼭 이렇게 대중적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야당도요 이런 부분은 좀 성숙하게 네. 우리 좀 자제합시다. 왜 이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 네, 또 생명. 그렇습니다. 우리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건 정치적인 정쟁의 거리가 아닌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처럼 야당은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정치 탄압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좀 풍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자신들에게 좀 친화적인 그런 분들의 목소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이제 이건 지금 전혀 이제 의학적이고 과학의 영역인데 이 부분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서 역시 한국 이 정치 무슨 뭐 꼭 야당만 지적하는 건 아닌데 네. 또 이 자리에서 또 야당만 또 지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대단히 좀 우리 정치의 낙후랄까 후진성, 퇴행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얘기 그만하고요. 오후 2시부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회의에 들어갔는데 김남국 변호사 네. 또 금태섭 의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경선 여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 지도부 쪽에서는 좀 분리해놔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것 저는 같아요? 결론적으로 김남국 변호사가 여기 경선에 참여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전 며칠 전부터 그런 예측을 했는데 아직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왜냐하면 금태섭 의원은 지난 조국 청문회 때 상당히 그 민주당의 주류와는 다른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방송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서초동 집회에서 사회도 보고 그랬어요. 보기에 아주 굉장히 그 일관되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거든요. 나름 뭐 자기 소신이겠죠. 아무튼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두 사람이 같은 선거구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은 조국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럼요. 그렇게 비친다는 거죠. 물론 언론적으로 볼 때는 경선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긴 사람이 출마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디 정치가 그런 겁니까? 어쨌든 이게 조국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진영 논리가 다시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으로서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굳이 그렇게 경선을 붙일 일이 아닌 거죠. 뭐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꼭 이제 정치에 참여하고 싶으면 다른 선거구에 가서 경선하면 된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합리적이에요. 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금태섭, 김남국 둘 다 소중한 자원이다. 어느 한 사람만 되고 또 어느 한 사람을 활용하지 못하는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봉주 전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 경선을 안 시키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글쎄요, 중대 결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소속으로도 출마하겠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야말로 그 동안에 당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네. 어떤 집단 행동들, 뭐 전화 걸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얘기신지 뭔지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김남국 변호사가 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이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경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반민주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지역에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그동안에 표명해 오지 않다가 결국 정봉주 전 의원이 좌절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내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면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몇 명 되지 않는 비주류를 결국 쳐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당 전체가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당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을 좀 결단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중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 또 김태호 전 경남지사 어제 공천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 끝나고 난 뒤에 한 발언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일부 공강위원님들이 수도권 출마를 요구를 했는데 너무 늦었다. 20년 이상 봉사를 했으면 되었지 않느냐. 만약 컷오프를 두 번 당하면 정계 은퇴나 무소속 출마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고향분들에게 제 마음을 이렇게 알리고 결심하고 많은 수많은 분들과 손을 잡으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 다 경남 출마는 접지 않겠다는 뜻이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관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 상당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저는 뭐 홍준표 전 대표 전 의원이나 또 뭐 김태호 전 의원이나 두 분 다 수도권에서 정말 그렇게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서 그동안에 위상이 있는 분들이 수도권에 나와서 좀 그야말로 경쟁하자, 이것을 통해서 수도권의 지지를 올리자, 이 전략을 일견 뭐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도권은 오히려 지방보다도 더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젊은 어떤 후보를 원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뭐 이 저런 분들을 모셔온다는 게 과연 수도권 내에서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홍준표 전 의원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저는 조금 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것들을 내심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홍 후보만 당선이 되고 본인은 당선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뜻으로서 보여서 저는 조금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도록 공간위가 조금 열어주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 뭐 수도권으로 끌어올린다라는 발표를 해버렸을 경우에 홍준표 전 대표 정계 은퇴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계 은퇴는 안 할 것 같죠? 정계 은퇴는 안 할 것 같고 무소속 출마는 강행할 뭐 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네. 아마 수도권 출마 발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에서. 예, 지금 양산 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제 거기 의령, 창녕 이쪽이었단 말이에요. 홍준표 전 지사, 전 의원, 네. 전 대표도 되고 전 의원도 있고 전 지사도 있어가지고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부르시죠. 예, 글쎄. 근데 아무튼 그쪽에 출마를 했는데 그 이제 홍준표 전 지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거 이른바 험지라는 거 아니에요? 경남 양산 을도. 네. 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이 나오니까 김두관 의원 뭐 이른바 리틀 오면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경쟁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홍 전 대표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거기도 험지다. 그래서 저는 당하고 홍준표 전 대표하고 그 양산을 정도에서 타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볼 때 홍준표나 김태호나 나름 기여한 거예요, 당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동대문에서 계속 몇 선 했잖아요. 네. 김태호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고향에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굳이 막을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그러나 전 한국당이죠.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뭔가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혁신 몸 상징적인 그런 자리가 의미가 자꾸 돼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토 전 지사 몰라도 홍준표 전 대표는 그 중간선 정도로 타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TK 공천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구 경북 면접이 연기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내는 김용호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공관위 전체에서도 대구 경북 의원들에게 좀 불출마할 어떤 시간을 좀 벌어준 거 아니냐. 또 계속해서 압박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튼 특히 TK 지역은 이 지금 말씀 나눈 PK 지역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뭐 이른바 뭐 텃밭이라고 그러고 거기서는 당선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장으로서는 그쪽 지역에서의 현역 의원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이른바 물갈이 그것이 별로 이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TK 지역을 하는 건데 상당 부분 저 김영호 위원장이 아직은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김영호 위원장은 어쨌든 뭐 그 국회의장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뭐 당에서 상당히 그 신망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처럼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서 TK 지역도 좀 늘어났죠. 지금 5명인가 불출마 선언이 늘어났거든요. 5명 됐습니다. 네. 강효상 의원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역 출마하려고 했다가 서울 광복으로 서울 쪽 나온다는 나가겠다고 거예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 유승민 의원 포함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20명인데 5명. 그 전에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50%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5%까지는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50% 얘기할 때도요.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은 30%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지역구 50% 바꾸겠다는 게 지역구 30% 플러스 그리고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50% 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라고 뭐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의원들의 경우 사실 그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대구 지역에서 5분이 불출마 내지는 또 선거구로 옮기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뭐 상당히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